천만 원 아낄 수 있는 시스템 창문 설계 노하우. 뭔가 제목이 거창하죠. 근데 실제로 저희가 그 창문 가격을 이렇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왜 찾아드리냐면, 가격을 낮추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컨설팅을 해서 실제로 그 건축주님이 실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그러니까 디자인을 같이 고민을 하다 보면 보통 금액이 낮아져요. 되게 나중에 이제 예시가 나올 건데, 시스템 창호 가격이 실제로 6,317만 원이 떨어진 사례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 분은 규모가 5층 규모인 거예요. 5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이니까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긴 했는데, 첫 번째 컨설팅 할 때 금액이 1억 4,500이었어요. 1억 4,500. 굉장히 컸죠. 근데 그 금액이 8,224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왜 그랬냐면, 이건 법규에 대한 얘기거든요. 방화창이 아니고 방화창. 그 법규가 바뀌면서 옆집하고 너무 가까우면은 불의 이 그러니까 불의 온도를 1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그 유리가 있어요. 그 유리로 껴져 있어야 이 법규가 통과가 되고 건물이 사용 승인이 납니다. 근데 그 창이 너무 큰 거예요. 설계할 때. 그래서 그거를 줄여드리고 이렇게 조정을 해드려서 금액이 낮아졌어요. 2,300만 원 아껴드린 건축주도 있어요. 이분도 8천만 원, 요거는 아마 제가 유튜브에 남겨드렸을 것 드렸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천만 원 정도 나온 가격. 네네네. 원래 처음엔 8천만 원이 나왔는데, 그게, 방화창까지 포함이 되면서 1억 1천만 원 정도 나왔었는데, 그거를 5,300, 아닌가? 5,700. 최종 금액이 5,700이에요. 그래서, 8천만 원에서 5,700 정도로 떨어뜨려 드린 거죠. 이거는 방화창의 그것도 아니었고, 창문의 형식을 바꿔드린 거예요. 오픈 형식.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사용하기도 좋고, 또 건축주님이 원하는 가격까지 내려간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금액 자체를 낮추는 거는 뭐 건축주님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이 생태계에서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가격만 낮춰지는 거라면. 그리고 그것만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그런 건축주님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시장이 망가져요. 네. 계속해서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어야 여기에서 올바른 시공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유지를 해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금액만 계속 다운시킨다 그러면은 시공 방식이 바뀌고, 뭐 자재를 뭐 안 좋은 걸 쓰게 되고, 아니면은 뭐 창문에서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보강재, 그 창문 프레임에 들어가는 PVC 창문에 안에 들어가는 철물 보강재가 있는데, 그거를 정품을 쓰면은 비싸니까 그냥 있는 그 주변의 철물집에서 그걸 접어갖고 쓰거나, 이런 식으로 이 시장 자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진짜 건축주님이 정말 원하는 어떤 그 삶의 형태, 그 공간에서의 어떤 그 창문의 모습을 하나하나 맞춰드리고 찾아드리고 하면은 창문 가격이 보통 내려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드리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왜 그거를 해드리면,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면 금액이 내려가느냐, 이런 거예요. 자, 보통 사람들이 건축주님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창문 설계를 설계사무소에서 건축사님이 하시는 걸 가지고 오죠. 그래서 도면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창문 회사에서 가격을 조율합니다. 네, 그래서 저렴한 창문 회사를 찾아요. 싸고 좋은 창문 회사를 찾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품을 팔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뭐가 고정이 되냐면 디자인 자체가 고정이 돼요.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 그 창문의 사이즈와 방식을 그대로 창문회사에 가져가서 창문회사에서 그 똑같은 방식으로 견적 비교만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고정되어 있는 사이즈다, 뭐 아니면은 그 어떤 규격이 있는 사이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방식이 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창문은 모두 다 맞춤형입니다. 그래서 맞춤 제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창문 회사에서 이 가격을 낮추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 방식에서는 가격을 창문 디자인이나 가격을 맞추는, 그러니까 건축주 입장에서 좋은 것이 별로 없어요. 시장은 어떻게, 아니면 창문 디자인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설계에서 전체적인 설계를 해서 건축주님하고 얘기를 하는 것도 맞지만, 이 건축주님은 초반부터 창문회사하고 미팅을 해서 창문회사에서 이 디자인이 나온 것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건축주와 설계사무소와 창문회사가 유기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창문 사이즈나 디자인이나 가격이나 컨셉이나 그 공간에서의 활용도나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상적이죠. 그래서 요거를 그래도 현실성 있게 보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설계사무소에서 창문회사하고 잘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런 컨설팅이 잘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도 3개의 회사하고 설계사무소 회사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서 건축주님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설계사무소에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건축주님이 직접 움직이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움직이셔야 되냐. 이렇게 해야 돼요. 보통 대부분의 건축주분들이 창문을 알아보는 시기가 처음에 집 짓기 전에 창문을 알아봐요. 근데 창문만을 알아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집 짓기 전에 보통 그 박람회 같은 데 많이 다니잖아요. 건축 박람회. 그 건축 박람회에서 창문도 있으니까 창문도 보는 거예요. 뭐 설계사무소도 찾고, 뭐 그 외장재 뭐 이런 것들도 다 찾고, 뭐 집 짓는데 새로운 기술이 있나 이런 것도 보러 다니고 하면서 창문 회사도 박람회에 나오니까 창문도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적혀 있지만 초반에 창문을 그런 데서 많이 보긴 하는데 내 집에 대한 감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나서 창문을 또 대부분의 건축주분들이 언제 알아보느냐? 시공 중간에 알아봅니다. 시공을 시작하고 시공 중간쯤 이제 창문을 선택해야 돼요, 창문을 골라야 돼요 라고 했을 때 보통 많이 알아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골조가 이미 다 완성된 다음에 창문 회사를 접하니까 창문 회사에서는 그냥 그 사이즈로 창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창문에 맞는 최소 사이즈와 최대 사이즈, 적정 사이즈에 대해서 알려드리기가 어렵죠. 말해봤자 속상하기만 하니까. 그래서 이때부터는 정해진 사이즈에 어떤 창문을 껴 넣느냐 이거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견적 비교밖에 안 되죠. 네. 그럼 여기서는 창문 가격을 낮추는 방법이 그냥 발품 많이 파는 거, 많이 비교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네, 근데 창문을 사용하기 좋고 예쁘게도 설계하면서 비용까지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냐면, 자, 설계가 나왔을 때예요. 설계가 나왔을 때.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죠?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이상적인 구조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설계사무소에서 건축주하고 창문회사하고 같이 미팅을 하니까 창문 사이즈를 바꾸거나 합리적으로 디자인을 변경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선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가능한 거예요. 기획설계, 계획설계 혹은 기본설계. 그러니까 설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안에 창문회사하고 이 사이즈를 빨리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창문 가격이든 창문 디자인이든 적정하게 바꾼 다음에 그거를 설계에 반영을 해서 그 설계대로 집이 지어져야 이게 가능한 거죠. 사용하기 좋고 단열 성능과 기밀 성능 다 좋고, 그리고 마감에 맞고, 그리고 비용까지 낮출 수 있는 그 창문을 설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창문, 진짜 가격까지 착한 창문을 만들려면 창문을 알아보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빨리 알아보는 것도 감이 없어서 안 좋고, 너무 늦어도 창문이 적합하게 디자인되기가 어렵고, 가장 적정한 시기는 설계가 나올 즈음. 네. 여기 지금 강의 듣고 계신 건축주님은 굉장히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에게 실제로 저희가 체크를 하는, 컨설팅할 때 체크하는 그 방식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총 8가지 정도 나와요. 물론 더 있지만 8가지 정도를 파악을 하면 대충 좋은 창문을 저렴한 가격에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이 PPT 자체가 사실 이제 저의 전자책이에요. 그래서 전자책으로 나중에 판매를 할 건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카페에 오픈을 할 테니까 거기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성능 체크, 범위 체크, 열림 체크, 동선 체크, 환기 체크, 법규 체크, 색깔 체크, 크기 체크, 크크크크크크크를 오늘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창문 디자인 하는데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될 거고, 아마 여기 우리 직원분들도 요것들은 아마 모르실 거고, 동종 업계에 계신 분들도 모르는 영역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노하우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능 체크 가볼게요. 성능은 당연히 이제 독일식 시스템 창호의 성능을 이해해야 되는 거고, 뭐 지역별로 권장이 되는 창문이 있어요. 그리고 단열 성능별 가격 비교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식 시스템 창호의 대표적인 성능 4가지가 있는데, 이 단열 성능, 기밀 성능, 차음 성능을 말씀드렸잖아요. 차음 성능은 이제 소리가 차단되는 성능이고, 방범 성능도 있어요. 그래서 창문을 이제 문 따고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시창모 유튜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테스트도 했었죠. 실제로 그 도둑들이 유리를 깨고 잘 못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유리는 깨지는 순간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아예 대놓고 부수려고 하는 사람들은 유리를 깨고 들어가지만, 그게 아니라 몰래 들어가려고 하는 그 도둑들은 문을, 그러니까 하드웨어 부분을 따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시스템 창호는 그거를 10분인가 15분인가 그 어떤 등급이 있어요. 그 등급에서 실제로 저희가 했을 때 10분을 넘긴 사례가 한 명 있었어요. 딱 한 명. 그 한 명은 공장에서 시스템 창호를 실제로 제작하던 전문가 분이, 네, 얄밉게도 실제로 땄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상금도 드리고 뭐 그랬는데, 아마 저희 지금 박희망 이사님도 한다면, 전문 장비만 있으면 딸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일반인은 절대 딸 수 없습니다. 절대 그거를 해갖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만큼 방범 성능이 좋아요. 네. 요거는 그래서 성능 중에 하나로 말씀드리고 싶었고,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창문 프레임 성능, 뭐 유리 성능, 그 단열 성능 부분에서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3가지 제가 다 대부분 좋다 그랬죠. 근데 그냥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우리 집에 맞아야 되잖아요. 자, 우리 집이 제주도에 지어질 건데 저 위에 러시아에서 쓰는 창문을 쓸 필요는 없고, 그쵸? 아니면 우리 집이 파주 되게 춥잖아요. 파주에 지어질 건데 저기
제주도나 아니면 그 밑에 지방, 일본 오키나와죠, 오키나와. 맞죠? 네. 저 오키나와 지방이나 아니면 더 밑에 지방에서 쓰는, 지역에서 쓰는 창문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춥겠죠. 그래서 이 패시브 건축협회라는,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라는 곳에서 이 창호 평균 열 관리율, 그러니까 설치 권장되는 열 관리율을 이렇게 지도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여기 파란색, 초록색 정도의 지역에서는 창문 성능이 1.0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여기 노란색은 1.2 이하, 그리고 제주도는 1.4까지 써도 된다. 요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는 80mm 정도의 창문, 보통 이제 창문이 86mm, 뭐 76mm, 뭐 70mm 이런 식으로 나눠지거든요. 86mm 정도의 성능, 그리고 3중 유리를 사용하시면 이 정도가 나오고, 여기 밑에 하고 여기 제주도는 70mm를 사용하셔도 되고, 이중 유리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어쨌든 이 프레임 성능이 지역에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같이 얘기하시는 창문 대리점하고 얘기를 하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에서는 그래도 성능이 좀 높고 그래도 창문 가격이 조금 있는 창문을 사용하시는 게 맞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게 기준이 좀 낮아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창문 가격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위에서는 1등급, 밑에서는 2등급을 써도 된다라는 거고. 자, 창호 단열 성능별 가격 비교인데, 아까 제가 3중 유리도 있고 2중 유리도 있고 80mm 등급도 있고 70mm 등급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근데 보면은 80mm에서 70mm로 바꾸게 되면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프레임. 네. 요게 70mm예요. 이게 70mm고 이게 86mm예요. 이거하고 요거하고 두께가 다르죠. 네. 이렇게 다른데 이게 실제로 성능 차이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차이도 나겠죠. 가격은 15%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근데 성능으로 보면은 한 30%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성능 차이를 가지고 그 지역별로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역별로 창문 프레임을 바꾸는 거는 저는 찬성이에요. 근데 유리는 3중 유리와 2중 유리가 있긴 한데 유리 가격은 2중 유리로 바꾼다고 해서 아주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10% 정도? 근데 성능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유리 한 장이 더 들어가는 게 성능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유리는 그냥 3중 쓰세요. 2중으로 쓰지 말고 그냥 3중 쓰세요. 아주 큰 차이 안 납니다. 근데 창문 프레임은 지역에 따라 바꿔도 돼요. 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성능 체크를 하는 거는 우리가 단순히 창문 비교하고 이쪽 창문이 좋다 저쪽 창문이 좋다 그게 아니고 창문 프레임과 유리의 시험 성적서를 받은 다음에 그거를 이 지역에서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윗지방이다 라고 하면은 높은 창문 프레임을 사용을 하고, 아랫지방이다 그러면은 아래 단계의 창문도 고려하셔도 좋다. 네, 그렇게 하면은 가격도 세이브할 수 있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다. 대신 유리는 무조건 3중 유리를 쓰자 입니다. 네, 두 번째 범위 체크예요. 범위 체크. 범위 체크가 뭐냐면 창문이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시스템 창문이 들어가야 되는 범위인데 일단 크기부터 먼저 볼게요. 집, 아까 제가 호텔하고 집을 얘기했잖아요.
집에 최적화된 창문의 크기가 있는데, 창문의 이제 전체적인 그 창문 하나하나의 뭐 크기, 뭐 가로 천의 높이가 2100 이런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집 전체에 들어가는 창문의 면적으로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근데 그 면적도 결국에는 하나하나의 크기가 모여서 되는 거니까, 자, 단열만 생각하면 창문의 크기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단열을 생각하면. 이 창문에 관련된 뭐 에너지, 건축물 에너지에 대한 책들이 몇 권 있는데, 뭐 내용이 다 아주 만족스럽진 않아요. 이게 보통 집에 대한 그것보다는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프로젝트에서는 보통 오피스 건물을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그런 거는 좀 안 맞긴 하지만, 어쨌든 부분적으로라도 여기 보시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2019년에 나온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단열 계획에서 건물의 창 및 문은 가능한 작게 설계하고 특히 열 손실이 많은 북측 거실의 창 및 문의 면적은 최소화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창호 설계 가이드라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이것도 국토해양부에서 만든 책이에요. 거기서도 여기는 이제 오피스 건물을 기준으로 하고는 있는데 오피스에서조차 창호는 건물에서 열 손실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위로 벽체나 지붕 등에 비해 단열 성능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물 에너지 손실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중간에 생략하고 건물의 냉난방 에너지 요구량은 창호 설계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창문은 집에서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무조건 다 작게 한다고 또 좋은 건 아니에요. 겨울철 기준으로 남쪽 창문이 커지면 햇빛이 많이 들어오죠. 네. 그리고 북쪽은 창문이 커져도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사광만 들어와요. 그래서 자, 남쪽은 창문을 크게 하시는 게 좋아요. 남쪽은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동서쪽은 작게 하시되 열리는 부분을 이제 환기 설계해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동서쪽은 아주 크진 않고 적당하게 작게 설계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네. 그래서 동쪽은 아침에 해가 뜰 때 햇빛이 들어오고 서쪽은 해가 질 때 햇빛이 들어와요. 근데 동쪽에 아침에 해가 뜰 때 햇빛이 들어오는 건 그나마 여름이나 겨울이나 다 괜찮아요. 근데 서쪽 창은 서쪽에 해가 질 때 들어오는 그 햇빛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동쪽 창보다는 서쪽 창을 더 작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북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최소화 하시는 게 좋아요. 태양열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건축주님이 그냥 최대한 이해를 하시고 건축사님에게 요청하시면 돼요. 사실 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 쪽에서는. 시스템 창호의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범위가 이제 어디를 시스템 창호로 할 거고 어디를 다른 창호로 해도 되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자, 보시면 이 두 개가 되게 큰 차이인데 보일러실이에요. 보일러실. 보통 보일러실이나 다용도실 이런 쪽에 이 문이 같이 있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 이 두 개 차이가 느껴지시죠? 여기가 부엌이고 여기가 다용도실이고 그리고 여기가 보일러실이에요. 이렇게 내부로 연결되는 타입은 보통 건축주님이 다 시스템 창호로 하신 다음에 여기는 철문으로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독일식 시스템 창호로 이 문을 해버리면 비싸니까. 비싼데 별로 중요한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여기 철문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는 끊겨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에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네, 여기도 철문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요걸 보면 되는데, 자, 아까, 잠시만요.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여기가 지금, 첫 번째 그림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시스템 도어로 한 거고, 요거는 철문으로 한 거예요. 자, 여기가 시스템 도어로 하게 되면 여기까지 따뜻합니다. 겨울철 기준이에요. 겨울철 기준에 여기가 따뜻하고 이 벽체 온도로 봤을 때 밖에가 똑같이 파란색이고 안에는 똑같이 따뜻한 빨간색이에요. 근데 여기를 만약에 철문으로 바꿨다라고 하면은 이 철문이 열 관료율이 그러니까 단열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차가워져요. 요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이 벽이 차가워지는 거죠. 이 벽이. 여기 벽이랑. 그렇게 되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온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온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쪽에 곰팡이가 씁니다. 이쪽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더군다나 보통 이쪽이 주방인 경우가 많거든요. 주방에는 습기가 많잖아요. 습기가 많으면 이쪽이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쪽보다는. 여기는 습기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은 시스템 도어를 쓰셔야 됩니다. 네. 실제로 제가 결로 관련된 다큐 영상 찍은 게 있어요. 그 다큐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시스템 창호 영상 중에서 가장 긴 영상이 있는데 40분짜리 유튜브에 있어요. 그 영상을 보면 거기가 도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주방이고 여기가 다용도실이고 여기를 철문으로 하셨어요. 여기만. 여기까지도 시스템 창호로 하셨는데 이것만 가격이 부담되니까 철문으로 바꾸셨는데 습기가 많으니까 여기에 있는 습기와 여기에 있는 습기가 다 타서 요렇게 결로가 꼈습니다.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연결이 돼 있으면은 단열 성능이 똑같은 시스템 도어로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창문의 시스템 창호의 범위를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집의 외관인데요. 이거 시스템 창, 요거 시스템 창, 요거 시스템 창, 요거 시스템 창. 그리고 요것만 철문으로 하신 거예요. 여기에 결로가 잔뜩 낀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인데, 그래도 많이 양보해서, 여기는 막혀 있잖아요. 습기가 없잖아요. 그쵸? 막혀 있으니까 이 내부에 있는 습기가 이쪽으로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철문으로 해도 결로가 낄 습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혀 있는 거는 저희가 그냥 철문으로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물론 여기가 살짝 이 벽이 살짝 차가워지겠죠. 네, 차가워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쪽에 습기가 없기 때문에 철문 쪽의 결로가 그렇게 많이 끼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벽은 차갑기 때문에 여기 붙박이장이나 가구를 이렇게 큰 가구를 벽에 밀착시켜서 놓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범위 체크를 요약을 하면 남쪽 창문은 무조건 크게, 무조건이라기보다는 큰 쪽으로 생각을 하셔도 괜찮다. 그리고 동서쪽은 좀 작게, 그리고 북쪽은 최대한 작게 하시고, 창문의 범위에서 습기가 많이 닿는 쪽은, 내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쪽은 시스템 도어로 하시고, 그게 아니면은 철문이나 좀 단열 성능이 낮은 가격이 저렴한 도어로 하셔도 된다. 네, 그렇게 가격을 세이브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오픈 체크 보겠습니다. 이 오픈 체크가 가격을 낮추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시스템 창호와 시스템 도어의 가격을 낮추는 되게 핵심적인 부분인데, 자, 아까도 나왔지만 이제 독일식 시스템 창호는 보온병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이 고무 가스켓으로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죠. 열리는 방식이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틸트 앤 슬라이딩, 그리고 외부 오픈 도어, 이건 문이고, 틸트 앤 턴, 이건 TT 창이고, 그리고 이지 슬라이딩, 그러니까 압착 슬라이딩인데, 이중창이랑은 다르게 슬라이딩이 돼서 이렇게 핸들을 돌리면 이렇게 압착되는 방식이에요. 틸트 앤 슬라이딩은 문이 빠져서 옆으로 가는 거고, 얘는 문이 레일 위에서만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요 2개가 다른데, 이 장단점은 나중에 요 문서를 보시면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세요. 자, 근데 보통 거실창에서 틸트 앤 슬라이딩을 많이 씁니다. TS. 그리고 요즘에는 이 이지 슬라이딩으로 많이 바뀌는 추세예요. 근데 이 TS가 생각보다 사용하기가 좀 불편해요. 문이 이렇게 문짝 자체가 이렇게 덜커덩 하면서 문이 빠지고 그 다음에 옆으로 밀어야 되니까, 그리고 틸트 앤 슬라이딩은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TS가 좀 불편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불편해요. 그리고 많은 건축주님들이 저희 전시장에 오셔서 이 틸트 앤 슬라이딩을 열어보고 이지 슬라이딩을 열어보면 이 느낌 차이를 확 아세요. 이지 슬라이딩은 무게감도 없고 문짝이 빠지지도 않으니까 사용하기가 되게 편한 거죠. 자, 근데 장단점은 다 있어요. 틸트 앤 슬라이딩은 틸트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기는 해놓되 밖에서 들어올 수 없는 틸트 기능이 있고, 이 이지 슬라이딩은 열면 그냥 방범 기능은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열면. 그러니까 방범 기능이 필요한 상태에서 환기는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틸트 앤 턴은, 자, TS하고 ES는 둘 다 옆으로 가니까 공간을 차지하는 게 적은데, TT는 이렇게 열어야 되니까 안쪽 공간을 잡아먹어 버려요. 열릴 때. 근데 외부 오픈 도어는 밖으로 열리니까 내부 공간을 안 잡아먹죠. 하지만 외부 오픈 도어는 또 무슨 특징이 있냐면,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는 것, 그러니까 잠근 것을 풀고 들어와야 되는 곳은 문을 써야 됩니다. TT는 밖에서는 열 수 없죠. 창문이니까.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열리는 방향이 얘는 내부, 얘는 정확히 말하면은 슬라이딩이죠. 그리고 얘도 슬라이딩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부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도어는 보통 외부로 열리는 걸 많이 쓰죠. 내부로 열리는 것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격 차이가 나옵니다. 보통 거실창 제가 TS나 ES로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 이 TS를 기준으로 가격 퍼센트를 100으로 볼게요. 자, A사는 이걸 도어로 바꾸면 110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TT로 바꾸면 65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었던 게 65만 원이 되는 거고, 200만 원이었던 게 13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는 TS가 100만 원이면 ES가 140만 원이에요. 퍼센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40%가 올라가요. 자, 근데 B사를 보면 똑같이 TS가 100이라고 봤을 때 도어로 하면은 10%가 저렴해지고, TT로 하면 40%가 저렴해지고, ES로 하면은 오히려 10%가 저렴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저희가 왜 비교 견적을 해드리냐면, 그냥 단순히 이 TS를 TT로 바꾸면 모두 공통적으로 저렴해지는 게 있어요. 근데 TS를 ES로 바꿨을 때 저렴해지는 회사가 있고 비싸지는 회사가 있어요. 이거는 성능의 차이가 아니고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하드웨어라던가 조립 방식이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성능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 견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들이 있어서. 그래서 ES가 많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B사 쪽으로 추천을 많이 하겠죠. B사나 C사. 근데 ES보단 TS가 많다라고 한다면 A사를 많이 추천하겠죠. 그런 식으로 각 브랜드마다 가격 정책이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알고 상담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거는 이제
제가 설계 때 되게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TS하고 ES가 옆으로 열리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익숙한 거하고 편한 거하고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옆으로 여는 게 이중창을 많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익숙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틸트 앤 턴, TT창이나 도어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훨씬 편합니다. 이걸 문을 옆으로 열면 이게 손으로 여는 거기 때문에 이 실제로 나중에 이 문을 열고 나가거나 땡기고 내가 나가거나를 많이 사용을 하시다 보면 이 옆으로 여는 게 되게 불편해져요. 되게 일례로 저기 보시면 저희 여기에 저 끝에 TS가 있잖아요. 요거 해제하고 말씀드릴까? 네. 저 끝에 저게 옆으로 열리는 TS예요. 그리고 왼쪽이 밖으로 나가는 문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저 두 개를 비교해 드리려고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무실을 계속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저 TS로 나가시는 분이 없어요. 저도 TS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문을 빼서 옆으로 열고 나가야 되니까 바로 밀고 나가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훨씬 빠르고. 그래서 지금은 아예 여기다가 그냥 유리 난간을 설치해 버렸어요. 일로 다니지 말라고. 어차피 안 다니니까. 그만큼 사용성, 실제 편리한 거는 문이나 TT창입니다. 거기다가 TT창은 모든 브랜드에서 다 저렴하잖아요. TS나 ES보다, 도어보다. 가장 저렴한 게 TT창이거든요. 그러니까 TT창을 크게 만들어서 사람이 나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슬라이딩 창처럼. 창문을 문으로 쓰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내부 공간을 잡아먹는 거, 열 때만 잡아먹는 거에 뭐가 걸리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TT창으로 많이 바꿔드려요. 여러 가지 의미로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열림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가격이 실질적으로 어떤 게 편한지를 이해를 하시면 TT창으로 많이 바꾸시게 돼요. 네. 자, 그리고 오픈 체크 중에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2층 이상이 되면은 이제 그 이삿짐 들어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많이 추천하는 게,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되게 많이 여쭤보는 게, 이삿짐을 들어올게 하려면 되게 문이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 90cm 정도 열리면 웬만한 이삿짐은 다 들어옵니다. 네. 대신 90cm와 한쪽은 길어야겠죠. 도어 사이즈 정도 돼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90cm 정도 되면은 웬만한 짐은 다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삿짐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많이 드려요. 하나는 TS 방식으로 해서 한쪽이 열리게, 한쪽이 길게 열리는 방식으로 합니다. 여기 열린 폭을 한 1100 정도 열리게 하면은 1m 정도 되거든요. 실제 열려있는 그 폭이. 그래서 거기로 이삿짐이 다 들어와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렇게 밑에가, 그러니까 열릴 수 있는 데가 그 도어만큼 창문이 설치되어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창문 높이가 1m 정도 되는데 이 가로폭을 1100 정도로 하게 되면 웬만한 거는 다 들어옵니다. 네. 근데 이 슬라이딩 창은 요 문짝이 이만큼 열릴 만큼 고정창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 고정창이 있어야 돼요. 이 고정창이 TS가 문짝이 열려서 옆으로 가서 있어 줘야 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TS가 1100 정도 열리게 되려면 이 창문 사이즈는 최소 사이즈가 2200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더미창이 양계창인데요. 양쪽으로 이렇게 열 수 있는 창이에요. 그럼 가운데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양쪽으로 고정창이 없어도
활짝 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삿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서는 이 더미창, 이걸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요. 이쪽 창문을 열고 이쪽 창문, 왼쪽 창문도 열게 되면 양쪽 창이 이렇게 시원하게 열려서 여기로 이삿짐이 다 들어오게 돼요. 이게 익산에 실제로 건축주님이 이삿짐을 들어왔던 2층 창인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TT창이 되게 편하다 그랬잖아요. 그 창문을 이삿짐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픈 체크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더미창과 TS창은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비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두 개 다 가격을 받으세요.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네, 동선 체크 가볼게요. 동선 체크. 이거는 보통 그 건축, 내 집에 대한 굉장한 프라이버시래. 굉장한 프라이드, 네. 프라이드. 뭔가, 프라이드보다는 로망. 막 그 집 전체가 막 유리로 되어 있고, 이런 거 꿈꾸시는 분들 간혹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끔, 미처 생각을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프라이버시예요. 그러니까 집이 전체 다 유리가 되면 내가 밖을 보는 거는 생각을 하는데 밖에서도 나를 볼 수 있다는 거는 잘 생각을 못 하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히 도로 앞에 있는 집이라면 이 유리가 다 뚫려 있으니까 투명이니까 이 밖에서도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활 전체가 다 보여요. 근데 이거를 창문을 이 가운데부터 그러니까 이 위쪽만 열리게 하게 된다면 아래에서는 위를 보기가 어려우니까 보통 천장만 보여요. 아니면은 사람 얼굴 아니면 그 위 정도만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밖의 경관이 높은 곳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경관은 보일 수 있고 밖의 전망은 볼 수 있고 프라이버시는 유지되는 그런 창문을 설치를 하려면 내 시야 정도에서부터 창문이 시작이 되면 돼요. 내 눈높이 정도 아니면 가슴 높이 정도에서 창문이 시작되면 돼요. 그렇게 되면 사실 창문이 줄죠. 근데 시야적으로는 열리니까 답답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해서 창문 가격이 보통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드린 그 호텔과 집의 차이,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고 창문을 디자인을 하게 되면 창문 가격이 보통 줄어듭니다. 네. 근데 뒷집이 높은 경우가 있어요, 또. 여기가 도로는 아닌데 뒷집이 높은 경우는 창문을 오히려 낮추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밖에서는 우리 집이 훤히 들여다 보이지 않고 이 안에서는 이 벽이나 그 아래쪽이 보이게 해서 나의 시야는 트여주고 밖에서는 내가 안 보이게 하게 되면 이 중간부터 밑에가 열리니까 창문이 역시 줄어들죠. 그래서 창문 가격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부분들을 저희는 계속 찾아드리는 거예요. 그게 컨설팅입니다. 뭐 시야 차단에 대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 자료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반사 유리, 반사 필름에 대한 되게 큰 오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고 안에서는 밖이 보이는 유리로 해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분들은 그 보통 이제 그 필름에 대한 잘못된 홍보, 광고 이런 거를 보신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어두운 데서는 밝은 데가 보이는데 밝은 데에서는 유리를 거치게 되면은 어두운 데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왜 경찰 조사하는데 뭐 다른 동료들이 유리 너머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안에서는 그 취조실이나 뭐 이런 데서는
그 지켜보고 있는 데가 안 보이잖아요. 그 지켜보는 데를 자세히 보시면 거기는 항상 어두워요. 그게 사실 유리의 그 거울의 원리예요, 거울. 그래서 이 안에가 어두워야 되는데 밤이 되면 밖에는 어둡고 안에는 밝잖아요. 그러니까 안에가 잘 보이는 거죠. 어떤 필름이든 어떤 유리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는 안 보이고 안에서만 밖이 보이는 그런 유리는 낮에는 가능하지만 밤에는 없다. 반드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환기 체크 한번 볼게요. 환기 체크. 환기가 집에서 정말 중요하잖아요. 환기가 이제 공기가 통하는 건데, 환기에서 저희가 요거를 많이 말씀드려요. 그, 미닫이 창이 있고, 프로젝트 창이 있고, 독일식 시스템 창호가 있다. 라고 한다면, 미닫이 창문은 우리가 한국식 창이라 그랬죠.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데 많고, 프로젝트 창은 사무실에서 많이 쓰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프로젝트 창이 있어요. 그리고 독일식 시스템 창호가 있는데, 자, 열리는 폭은, 그러니까 열리는 폭보다 그 환기량으로 따지면, 미닫이 창이 가장 많겠죠? 전체가 열리니까. 프로젝트 창이 환기량이 가장 적어요. 왜냐하면 이 열리는 폭 자체가 공간이 좁아서 그런 게 있고, TT 창으로 이해하시면 더 빠른데, TT 창은 창문이 안으로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적의 바람이 통하는 그 바람들이 다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밀려서. 근데 프로젝트 창은 밖으로 열려 있으니까 열려 있는 면적의 바람이 닿아봤자 밖으로만 나가고 이 안으로 실제로 들어오는 공기는 요 열려 있는 폭만큼만 들어올 수 있어요. 대신 프로젝트 창의 장점은 뭐냐면 비 오는 날 환기가 가능한 거죠. 슬라이딩 창은 비 오는 날 환기 불가능하죠. 열면 다 물이 들어오니까. 근데 TT 창은 틸트를 해놓으면 비가 좀 적게 들어와요. 아예 안 들어온다고 할 수는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면 들어오죠. 그래도 비가 살짝 내리는 날에는 틸트를 시켜놨을 때 환기가 가능하다. 네, 그래서 집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당한 창이 사실 TT 창이 많아요. TT 창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환기, 여기는 그림 자료가 없는데, 자, 환기 때문에 창문을 많이 설치한다. 그러면 창문이 많다는 거는 환기가 잘 된다라는 건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환기라는 게 공기를 순환시키는 거잖아요. 공기를 순환시키려면 바람이 불어줘야 돼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창문이 뚫려 있어도 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바람 한 점 없는 여름 같은 때 있죠. 사방이 뚫려 있으나 바람 한 점 느껴지지 않는 그런 날에는 창문을 다 열어도 현관문까지 다 열어도 환기가 안 돼요. 그리고 바람이 아주 많이 부는 날에는 그 바람 방향으로 창문이 아주 조금만 열려 있어도 집 전체가 환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연 환기, 바람으로 환기를 시키는 거는 복권 같은 거예요. 확률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환기를 생각하고 창문을 설계해야 되는 건 맞지만 공기를 항상 순환시키려면 사실 기계 환기가 필요해요. 그게 열교환 환기 장치고 저희가 초반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시스템 창호의 단짝. 시스템 창호가 있으면 공기가 자연적으로 순환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열교환 환기 장치로 기계 환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그래서 환기에 대해서는 TT 창이 집에서 환기용으로 사용하기가 좋고, 그리고 프로젝트 창은 웬만해서는 환기 측면에서는 권장하지 않는다 입니다.
이 법규 체크는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어려워요. 근데 크게 이렇게 세 가지만 볼게요. 난간 관련 법규가 있고 소방청 관련 법규가 있고 방화청 관련 법규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가격을 다운시키는 되게 큼직큼직한 사례를 만들어낸 법규예요. 이거 잘 들으시면 설계사무소도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거 잘 들으시면은 진짜 몇 천만 원 세이브한 사례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잖아요. 그래서 법이 되게 중요한데 건물에서 법은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법규를 어기면 건물의 사용 승인이 안 나고 사용 승인이 안 나면 몇 억을 들여서 지은 그 집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이 되는 거죠. 근데 창문 쪽에서 법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난간 법규예요. 난간은 모든 아파트에는 난간이 있잖아요. 창문에. 그죠? 거실창에 다 난간이 있죠. 그러니까 2층 이상이 되는 건물. 자,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cm 이상이 올라와야 돼요. 이게 법에서는 이제 3층 이상인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창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위까지의 높이가 110cm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여기예요, 여기. 이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10cm. 그러니까 바닥의 마감면, 방바닥부터 창문의 위까지 120cm가 돼야 돼요. 그게 난간의 높이입니다. 120cm, 1.2m인데 창문 프레임 높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10cm도 괜찮은 거죠. 거기서 올라오면은 120cm까지 난간 높이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근데 이 난간 높이가 왜 중요하냐면, 자, 여기가 3층이었을 거예요. 3층 위에 다락 있는 곳이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 여기 난간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네. 여기가 바닥부터 300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m가 되게 이렇게 난간을 설치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되게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설계를 바꾼 거예요. 설계는 못 바꿨고 그냥 저희가 진단을 해드리고 실측을 한 다음에 이렇게 바꿨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00, 1.2m잖아요. 그럼 난간은 없어도 돼요. 그럼 여기가 벽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뚫어놨던 거를 여기를 다 막은 거예요. 벽돌을 쌓아서. 그렇게 하면 이 난간이 없이 창문만 나와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사례가 있어요. 이거를 저희와 설계 단계에서 처음부터 컨설팅을 했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겠죠. 그러니까 많은 주택을 지으시는 분들이 난간을 하기 싫으니까, 난간이 보기 안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설계를 많이 바꿉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 전체를 열리게 하면은 여기 밖에 난간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아랫부분을 고정창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200이 되니까 난간을 할 필요가 없고 위에는 환기를 위해서 여는 경우가 있죠. 자, 근데 이게 되게 안타까운 사례예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안 하고 창문을 이렇게 뚫어버린 거예요. 골조가 이미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이게 바닥에서부터 높이가 850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여기 1200, 1.2m 높이까지 여기 난간을 해야 되니까 요것만 난간하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고정창으로 이렇게 바꾼 사례들이 있어요. 되게 보기 안 좋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이미 뚫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지 않으려면 컨설팅을 빨리 해서 여기까지 창문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내려서 여기까지 다 문으로 한 다음에 여기를 고정창으로 하든 아니면 난간을 하든 설계 단계에서 이게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법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창문을 다 열어버리면 이 창문 사용 승인이 안 나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법규를 잘 알고 검토를 하시면 창문에 쓸데없는 가격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물론 이런 방식이 있긴 합니다. 창문에 열리는 폭을 제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열리게 하는 거죠. 이게 6cm만 열리게 돼 있어요. 이 고정 철물을 달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창문을 활짝 열려고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법규 때문에 이 법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바꾸지는 못하고 이렇게 고정 철물로 이렇게 제한을 둔다.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을 빨리 받아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게 첫 번째 난간에 대한 법규였고요. 두 번째 소방창에 대한 법규예요. 소방창은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자, 바닥에서 유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유리는 이중창으로 해야 되고요. 바닥에서부터 이 유리 하단 높이가 80cm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방관이 유리를 깨고 들어왔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3m야. 그러면은 소방관이 다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방관이 안전하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80cm 안쪽으로 높이를 맞춰줘야 되고, 실제로 유리 사이즈, 창문 사이즈가 아니라 유리 사이즈는 가로가 90cm 그리고 높이가 120cm 이상 돼야 돼요. 그래야 소방관이 안전하게, 소방관들이 장비들을 다 착용을 하고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유리 사이즈가 90cm가 나오려면 프레임 사이즈가 있으니까 이 가로는 실제로는 110cm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창문의 크기와 창문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이것이 잘 검토가 돼야만이 이 소방창이 승인이 나고 그 건물이 승인이 납니다. 네, 이거 안 해갖고 이거 제대로 검토 안 하고 해서 골조를 다시 뚫고 새로 뚫고 뭐 그게 안 되면은 그냥 뭐 눈 가리고 아웅 해보자 뭐 이런 분들도 저희는 실제로 만나봤어요. 이거는 설계 단계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설계사가 건축사가 이거를 하나하나 다 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컨설팅 할 때 다 봐드립니다. 이제 건축주님들이 이거를 이제 아셨으니까 실제로 검토할 수 있겠죠. 요렇게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 것들은 다 소방창이에요. 그래서 그 소방창이 이 그림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화창인데 이 방화창이 진짜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방화창이 실제로 불이 났을 때 옆집으로 불똥이 안 튀게 몇 분 이상 10분인가 막아주는 그 유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창호가 있는 이 외벽에 창호가 있는 그 면에 인접 대지 경계선이 있거든요. 대지 경계선 간의 거리가 1.5m 이내에 창문이 설치가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옆집 벽이 아니라 벽과 벽 사이의 거리가 1.5m가 아니라 그 대지 경계선과 우리 집 벽이 1.5m 이내면은 방화창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도로 측은 아니어도 되고, 도로 측은 아니고 옆에
건물이 있는데 그 대지 경계선에 1.5m가 있다. 거기에 우리 집 벽이 있다. 창문이 있다. 그럼 방화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법인데 이 방화창을 왜 문제가 되냐면 창문이 그 열을 버텨야 되니까 프레임도 비싸지고 유리도 비싸져요. 유리가 저희가 물어보니까 일반 유리,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반강화 처리된 저희 시스템 창호 유리에서 가격이 10배 차이 나요. 10배가 더 비싸요. 그 유리가. 그냥 붕소를 넣어서 이렇게 되게 강화시킨 그 유리인데 그 유리 가격만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 열을 20분 이상 버텨야 되는 건데 그 유리 가격만 10배가 차이가 나고 프레임은 당연히 비싸죠. 프레임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알루미늄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거는 유리 섬유로 만들어진 일명 하이브리드 창이에요. 새로 저희가 이제 출시되는 창문인데 유리 섬유로 만들어진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PVC 창으로는 어렵고 이런 특수 소재라던가 아니면은 보통은 그 알루미늄이나 그 되게 그 철물로 만들어져요. 열에 버텨야 되니까. 그러니까 창문 가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싸집니다. 거기다가 시스템 창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걸 시스템 창으로 하려면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아까 그 거의 6천만 원 정도 가격을 세이브 시킨 사례가 나오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관련 법규가 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방화창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줄이시던가 그쪽 창을 없애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가격이 정말 많이 세이브 됩니다. 네. 요거는 나중에 글 하나씩 다 읽어보세요. 7번째, 이제 8가지 중에 2개 남았는데, 7번째는 색깔 체크예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백색 창문이 가장 저렴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이에요. 자, 이렇게 원래 백색인 프레임을, 다시. 공유를 중지하고, 네. 이게 백색 프레임이에요. 백색 프레임에서 이렇게 색깔을 입히는 겁니다. 이 입히는 작업이 창문 가격의 10%를 올려요. 프레임 가격만. 이 검정색을 많이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시창모에 의뢰 들어오는 80%가 개인주택이고 10%가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 그리고 이제 10% 정도는 이제 공공건물이나 뭐 오피스나 뭐 이런데 80% 중에서 흰색 창문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축주는 20%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검정색, 외부 블랙 창문을 선호를 해요. 밖에는 검정. 그래서 샘플도 저희가 밖에는 검정, 안에는 흰색. 여기도 밖에는 검정, 안에는 흰색. 네. 우리나라 건축주님들은 이제 창문이 하얀색이면은 뭔가 좀 가벼워 보인다고 생각을 많이 하셔요. 근데 이것은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요런 거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여러 가지 그게 있지만 그게 있어요. 그 흰색 창문이 보통 옛날에 아파트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썼고 약간 좀 그 요즘 컨셉의 디자인이랑은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폰이 유행했을 때 다 애플처럼 디자인이 많이 나왔던 것처럼 흰색 창문이 뭔가 이렇게 좀 요즘 디자인에 뭔가 무거워 보인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흰색 창문을 써서 상을 받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 집이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요 두 집인데 건물 전체 디자인하고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오히려 창문이 여기서는 검정색이 되면은 더 안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죠. 그래서 집의 색깔이랑 그 창문의 색깔이랑 이제 맞춰서 사용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건물이 더러워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어두운 색으로 건물을 디자인하는 건축주분들이나 설계사무소, 건축사들이 많은데 거기에 맞춰서 창문이 어두워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선택입니다. 단 백색이 가장 저렴하고 그리고 가장 내구성이 뛰어나요. 왜냐? 원래 색깔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검정색으로 필름을 입히거나 도색을 했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10%가 올라가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몇십 년이 지나면 변색되는 거는 컬러를 입힌 쪽이겠죠. 하지만 10년 동안 보통 개런티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막 동전으로 긁어보고 하거든요. 티도 안 나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뭐 도장을 하든 랩핑을 하든 창문에 색깔을 입히는 거에 대해서 변색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고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을 넣으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넣으셔도 되는데 10% 올라가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또 하나 색깔을 넣는 거에 대해서 이제 프레임뿐만 아니라 유리 색깔이 있는데 유리는 투명이 있고 뭐 블랙보다는 파란색, 초록색, 갈색 이렇게 많이 쓰는데 회색도 쓰긴 써요. 근데 유리는 웬만해서는 투명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유리는 한번 넣으면은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밖에서 너무 잘 보여서 그런다라고 한다면 블라인드를 하시는 게 더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리의 색깔을 잘못 넣게 되면 되게 이상해져요. 그래서 저는 투명을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것도 이제 취향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약간 프레임을 검정으로 하고 유리가 약간 좀 진중해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갈색을 추천합니다. 근데 이 유리는요, 가격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건축주님의 선택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크기 체크인데요. 크기는 아까는 이제 범위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집 전체 창문의 면적, 비율 뭐 이런 걸 얘기했다면 이거는 진짜 크기예요. 이 크기는 이것도 사실 할 말은 되게 많은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조건 창문 회사에 먼저 물어보세요. 그 설계도가 나오면 창문 사이즈가 어느 정도 가볍게라도 되게 라이트하게라도 심플하게라도 창문 사이즈가 나왔다. 그러면은 내가 눈여겨본 그 창문 회사에 무조건 먼저 보내서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근데 기본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프레임의 길이는 6m예요. 이 프레임이 원 바로 오거든요. 그래서 장 바로 쭉쭉쭉쭉 와요. 그거를 45도로 잘라갖고 용접을 해서 만드는 게 PVC 창이고 그걸 45도로 잘라서 용접이 아니라 다른 철물로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알루미늄이라던가 뭐 하이브리드 창이라던가 그런 거예요. 자, 프레임 길이가 장바가 6m니까 6m짜리 창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 6m를 하나의 창으로 만들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유리도 6m짜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가능은 한데 어쨌든 6m보단 이걸 잘라서 쓰니까 6m보다는 짧아지겠죠? 그리고 6m짜리 유리를 만드는 거는 비규격 유리여서 금액이 2배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몇 배가 올라가요. 5, 6배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 길이가 6m라고 해서 제작 최대 길이가 6m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 유리 크기는 몇이냐? 유리의 최대 크기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2400에 3300이 실제 원판 사이즈예요. 원판. 특수 제작 유리 아니고 보통 사용하는 유리의 원판 사이즈가 2400에 3300이에요. 3200으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판, 우리나라에 뭐 KCC하고 한글라스 이렇게 두 가지 원판을 만드는 유리 회사가 있는데 2.4m에 3.2m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거를 넘어가는 창을 만들면 유리를 못 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6m짜리 창은 만들 수가 없냐? 아니죠. 창문을 쪼개서 그걸 이어 붙여서 6m를 맞출 수도 있고 보통 그렇게 하죠. 그거를 커플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창문을 이어 붙이는 거예요. 창문 하나, 3m짜리 창문 두 개를 만들어서 그걸 이어 붙일 수도 있고,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리 크기에 맞춰서 그 사이즈를 해 나가는 거죠. 근데 되게 애매한 사이즈가 있어요. 가로가 3300인데 높이가 2700이에요. 그러면 애매해지는 거죠. 어딘가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유리 사이즈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건축주님이 하나하나 설계를 직접 하는 것보다는 빨리 이거를 계산하고 설계 디자인을 도와줄 수 있는 창문 회사를 만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거를 견적 요청을 하든 아니면은 디자인을 봐달라고 하든 빨리 맡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TT창이든 T5창이든 그러니까 틸트만 되는 창 이런 창이든 이 도어든 최소 사이즈를 600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가장 작은 사이즈는 500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브랜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 그 성능을 온전하게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폭을 600으로 생각을 하세요. 높이든 가로폭이든. 네. 그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사용하기 좋은 최소 사이즈예요. 그리고 최대 사이즈는 보통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거실창 같은 경우에 이 높이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최대 사이즈는 한 번에 열리는 창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창문은 2400입니다. 그러니까 2.4m가 보통 최대 사이즈예요. 근데 한 브랜드만 레하우의 게네오 X라는 그 브랜드 그 모델만 한 번에 열릴 수 있는 창 높이를 2800까지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창문 회사에서 2400이 넘어가는 창문을 만들던데 그건 뭐냐? 그거는 사실은 안 되는데 하는 거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살펴본 그 기술 자료, 본사에서 만들어진 기술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브랜드 그 창문 사이즈에 맞춰서 적정 브랜드를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그거는 다 이런 기본적인 그 기술 자료에 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800이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어딘가는 위에는 고정창을 해야 된다는 뜻인 거고 2400이 넘어간다라고 2400에서 2800 사이다라고 한다면 그 브랜드의 창문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2400 이하다라고 한다면 자유롭게 설계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거실창일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 창문 설계하고 디자인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가로 4m, 높이 4m 이런 창문을 만들잖아요. 정사각으로 길게 크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운반도 문제예요. 운반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그걸 시공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 보통 유리가 유리 무게가 보통 이제 거실창 하나에 150에서 250kg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성인이 4-5명 붙어서 시공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중창으로 설계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위에가 시원하게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만큼의 무게를 그만큼의 사람이 올라가서 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위험한 것도 있지만 만약에 그거 나중에 깨지게 되면
그거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집에 살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다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은 빨리 그 시공할 창문 회사 아니면 내가 맡길 만한 창문 회사에 빨리 도면을 보내서 진단을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게 가장 빨라요. 네, 가장 정확하고. 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강의, 지식적으로 알려드릴 거고, 제가 사례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한 번은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분이 6천만 원 정도. 이분이 6천만 원 정도 가격을 세이브했던 사례인데, 여기 보시면, 이분이, 이게 지상 5층이고, 얘가 1층부터 4층까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없고, 여기 보시면 이쪽 면이 다 방화창이에요. 집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하고 이쪽 면이 다 방화창이에요. 이쪽은 도로고. 방화창 아까 배웠죠. 가격이 10배 정도 차이 난다고. 유리 가격만. 그러면 여기가 다 방화창이니까 여기 방화라고 써있죠. 여기가 다 방화창이에요. 이거요. 여기. 근데 이 18번, 19번 창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엄청 크죠. 그러니까 이걸 설계하신 건축사, 설계사무소의 건축사님은 이 빛을 20분을 버티는 이 방화창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셨던 거예요. 네. 이 큰 창들을 다 줄여드려서 금액을 맞춰드렸더니 6천만 원이 세이브가 됐어요. 이거 만약에 저희한테 컨설팅 안 받고 그냥 바로 지으셨다, 멘붕 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희한테 엄청 고맙다고 하셨거든요. 창문 디자인 다 바꿔드렸어요. 이런 거, 요런 거. 밑에 고정창 있고 위에 열리고, 이거 나눠지는 거 다 금액 올라가거든요. 이거 통으로 열리게 바꿔드렸어요. 요것도 위에는 고정창, 밑에만 열리고. 비효율적이잖아요. 통으로 열리게. 그리고 창문이 너무 커요. 1,500. 이런 거 줄여드리고. 그랬더니 6천만 원 세이브가 됐습니다. 6천만 원이요. 6천만 원.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네. 이런 사례가 있어요. 또 하나 다른 사례를 보여드리면 이건데, 요거는 공사가 끝났는데, 이 집 보면은 이 집이 좀 희한하게 생겼어요. 얘가 현관이고, 요렇게 복도가 있고, 여기가 거실이고, 여기가 주방이에요. 되게 요즘 트렌드하고는 조금 안 맞는 좀 다른 스타일의 집인데, 보통 이제 요즘은 주방을 되게 크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여기 방 있고 화장실 있고.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여기 중정이 있잖아요. 중정을 이렇게는 못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갈 수 있구나. 근데 어쨌든 여기는 외부예요. 외부고, 요거를 현관에서 요렇게 들어가서 이 복도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동안 중정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고정창은 제가 비교를 안 해드렸죠. 고정창. 예를 들면 요게 50만 원이다. 도어는 200만 원입니다. 엄청난 가격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바꿔드렸어요. 요거 픽스창으로, 고정창으로 바꿔드렸고, 아니다. 요거는 문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문 살리고, 요거 고정창 대신 TT창,
환기는 될 수 있게. 여기는 원래 고정창이고, 요거 살리고, 요거 살리고. 요건 나가야 되니까. 요건 나갈 수 없어요. 그냥 환기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드렸어요. 이 집의 2층 볼게요. 우리 멤버들이 직접 시공한 집이라 또 느껴지는 게 다를 텐데. 여기도 보면은 이게 2층이거든요. 이 밑에 중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집 설계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여기가 이렇게 창이었어요. 원래 1층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쪼개져 있지 않고 이렇게 통창, 이렇게 통창이었어요. 그리고 TS였어요. 여기도 양쪽으로 TS였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바꿔드린 거예요. 바꿔서 여기서 올라왔는데 계단에서 2층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나가고 여기서 나가고 여기서 나가고 이럴 필요가 없다. 여기 어차피 되게 좁은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한쪽만 열리고 한쪽만 그것도 안으로 열리고 고정창 고정창 고정창. 여기는 밖으로 나갈 수는 없고 문만 환기되게 안으로 TT로. 그리고 이쪽은 막혔고 여기가 오히려 열려서 ES 이런 식으로 바꿔드렸어요. 이 집이 2,300만 원인가? 세이브 됐던 집이에요. 8천만 원에서 5,700인가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방화창이에요. 방화창.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실제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나온 그 디자인으로 바로 견적만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을 실제로 받아보면 이렇게 금액도 당연히 세이브 되지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는 그 창문의 사용성, 편리성, 그리고 이 공간을 어떻게 쓰려고 이 창문을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함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내 집에 대한 정확한 창문이 디자인이 되는 거죠. 네, 당장 2시간 반 동안 우리가 달려왔는데 8가지 되게 많죠, 내용이. 되게 많은데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창문은 창문 예를 들면 뭐 아이폰을 산다, 뭐 갤럭시를 산다 이런 식으로 양산되어 있는 그냥 그 모델로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그 창호가 아니고 모든 창은 그 집의 설계에 맞춰서 제작되기 때문에 집을 디자인하는 것과 창문을 디자인을 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 집을 설계하는 건축사가 창문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호회사하고 건축주하고 건축사하고 이 유기적인 관계, 서로 소통하는 관계를 건축주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잘 만들어 가셔야 된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 게 설계가 나오면 바로 창문을 컨설팅 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저희의 강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건축주님이 대한민국 상위 1% 강의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은 날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상위 1% 강의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에게 특혜를 드리려고 해요. 어떤 특혜냐면 저희가 추구하는 이 과정을 온전하게 경험하신 분, 그러니까 이렇게 설계가 나왔고 집 짓기 준비하셔서 설계를 진행을 하시는 과정에서 저희하고 컨설팅을 하시고 실제로 저희와 집을 지으신 분,
그래서 본인의 집이 완성이 되신 분, 저희가 시공을 한 집 중에서, 그리고 충분히 많은 종류의 창문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서 새로운 건축주님의 소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분들에게 일정 금액의 특혜를 드릴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생각하는 이 창문 전문가에게 협업이 돼서 실제로 집까지 지어지는 이 과정은 올바른 건축을 만드는, 올바른 건축 문화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창문 회사긴 하지만 올바른 건축을 추구하는 회사로서 이 선순환을 만드는 거기에 주인공은 건축주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건축주님들이 창문을 저렴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집을 저렴하게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집을 잘 전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건축주가 그 집에 방문을 해서 그 창문을 소개를 받고 저희와 다시 이 선순환을 경험을 하시게 되면 이런 좋은 문화들이 계속 퍼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건축에서 이 창문이라는 되게 하나의 영역을 맡고 있지만 이 문화는 창문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다 펼쳐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장재, 단열재, 구조체, 내장재, 뭐 가구, 뭐 배관, 전기, 모든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펼쳐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첫 시작을 창문 쪽에서 저희가 시창모가 먼저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저희가 2주 동안 이 강의를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열어드릴 거예요. 녹화본을 계속 보실 수 있고, 네이버 카페에 시창모라고 치면은 저희가 나와요. 네이버 카페. 네이버에 카페에 가서 시창모라고 치시면 이 카페가 나옵니다. 시스템 창고에 모든 거 시창모. 여기에 저희가 만든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시창모 후기에 글을 남기시면 이 자료와 이 영상들을 계속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링크와 자료들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그 후기와 더불어 이 과정을 온전히 경험하신 분들은 저희가 등업을 시켜서 그 집은 전국 시창모 전시장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새로운 건축주분들이 실제로 그 지역에서 이 시창모가 시공한 이 창문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집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새로운 건축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창호 금액의 몇 %를 저희는 이 소개해준 시창모 전시장 주인이죠. 그분에게 드리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이것을 참여하는 것이 동시에 여러분들이 좋은 건축 문화를 만드는 문화 운동의 하나의 참여가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사실 돈 버는 창문 돈을 써서 창문을 설치를 했지만 돈을 실제로 벌게 되는 엄청난 혜택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실제로 강의를 이렇게 2시간 반 정도 해봤는데 오늘이 첫 회잖아요. 목이 상당히 아프네요. 실제로는 더 이렇게 뭐랄까 10시까지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는 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그 과정을 잘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목 관리 잘 해야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질문이 없다면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님들이 몇 분 더 참여하실 계획이었는데, 일들이 좀 생기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막 죄송하다고 카톡이 오고 있는데, 죄송할 일은 아니고, 혜택을, 온전히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네. 이 강의 자료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고, 아마 정리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말 정도에, 진행해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참여하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고,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네, 서라트님 감사합니다. 저, 이제 대표예요. 대표님이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팀장이라는 뭐지? 팀장이라는 그 직함이 더 정이 가긴 해요. 제가 예전에 세린에서 활동할 때,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할 때, 더 많이 불렸던 직함이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